아니 여기서 왜? 재벌 회장 부부가 30대 여성을 보고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쌍둥이를 업고 붕어빵을 파는 한 여자였습니다. 2년 전 죽은 딸과 너무나도 닮은 여자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붕어빵 틀을 잡던 여성의 소매가 살짝 올라간 순간 회장 부부는 그 팔의 흉터를 보고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회장 부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시작 전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지금 듣고 계신 곳에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도록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새벽 공기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울 항구 인근 재개발 지역, 철거를 앞둔 낡은 건물들 사이로 바람이 휘몰아쳤어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을씨년스럽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민재 회장은 두꺼운 코트깃을 세우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68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걸음은 단단했어요. 옆에서 아내 혜숙이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65의 그녀는 남편보다 한 뼘 작은 키에 은발을 단정히 묶고 있었어요. 여보, 이렇게 추운 날 꼭 직접 나오셔야 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단에서 운영하는 급식소잖아. 제대로 돌아가는지 직접 봐야지.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사업가로서의 냉철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혜숙은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현장을 고집하는 건 딸을 잃은 뒤부터였다는 거요. 두 사람은 천천히 거리를 걸었습니다.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어요. 작고 가느다란 눈송이들이 어둠 속을 떠다녔습니다. 혜숙은 장갑 낀 손으로 코트를 여미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쪽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 급식소 있네요. 비서가 앞장서려는 순간 혜숙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길모퉁이 가로등 아래에 작은 노점이 하나 있었어요. 낡은 리어카에 붕어빵 틀이 놓여 있었고 기름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여자는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었지만 옷은 낡아서 군데군데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등에는 포대기로 아기를 업고 있었어요. 아니, 아기가 둘이었습니다. 파란색 옷을 똑같이 맞춰 입고 있었지요. 쌍둥이를 업은 여자의 어깨는 무게를 견디느라 약간 구부러져 있었어요. 혜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자의 옆모습이었어요. 눈썹부터 코, 입술로 이어지는 선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혜숙은 그 얼굴을 2년 동안 매일 밤 꿈에서 봤어요. 사진 속에서, 영상 속에서, 그리고 환청처럼 들리는 목소리 속에서요. 여보. 혜숙이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민재는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왜 그래 여보? 저 여자 좀 봐요. 혜숙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민재는 아내가 가리키는 방향을 봤어요. 붕어빵 장사를 하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바라봤어요. 하지만 점점 가슴속에서 뭔가가 조여오는 걸 느꼈습니다. 여자가 붕어빵을 뒤집었어요. 손놀림이 익숙했습니다. 능숙하게 틀을 다루고 반죽을 붓고 팥을 넣었어요. 그 손동작이 딸이 어릴 적 요리하던 모습과 겹쳤습니다. 등에 업힌 아기 중 하나가 칭얼거렸어요. 여자는 고개를 살짝 돌려 아이를 달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끝나. 그 말투였습니다. 혜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딸의 그 부드럽고 나지막한 목소리였어요. 입술을 살짝 깨물며 말하는 버릇까지 똑같았습니다. 민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도 이제 알았습니다. 왜 아내가 떨고 있는지를요.
설마.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회장 자리에 오르기까지 냉정한 판단을 수없이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이성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윤이. 닮았어요. 너무 닮았어요. 해숙이 흐느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려 했지만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민재는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붕어빵을 종이봉투에 담아 손님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잔돈을 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워 보였어요. 장갑도 끼지 않고 일하는 그 손이 빨갛게 얼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한 걸음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민재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해 여보. 그럴 리가 없잖아. 하윤이는. 하지만 저 얼굴을, 저 목소리를. 우연일 수 있어요. 민재의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딸은 2년 전에 죽었다고, 바다에 빠져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희망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마주쳤어요. 한 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해숙은 그 눈빛을 봤습니다. 깊고 슬픈 눈이었어요. 하윤의 눈과 똑같은 갈색이었습니다. 여자는 깜짝 놀란 듯 몸을 움찔했어요. 그리고 재빨리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숨는 것처럼요. 저기요. 해숙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서둘러 노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붕어빵 틀에 불을 끄고 남은 빵을 봉투에 담고 리어카를 밀 준비를 했습니다. 옆에 놓인 낡은 유모차를 끌어당기며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잠깐만요. 해숙이 뛰어가려 했지만 여자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를 업은 채 리어카를 끌고 가는 뒷모습만이 보였어요. 그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해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민재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에요. 내가 알아요. 엄마니까 알아요. 해숙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적이기도 했어요.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그럴 리 없다는 이성 사이에서 그녀는 흔들렸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사라진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고 거리는 다시 어둠에 잠겼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급식소로 가시겠습니까? 민재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돌아갑시다. 차로 돌아가는 내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민재는 주먹을 쥔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라도 딸이 살아있다면요? 그렇다면 왜 집에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붕어빵을 팔며 그렇게 힘겹게 살고 있을까요? 왜 쌍둥이를 업고 추운 거리에 서 있을까요?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답도 없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속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어요. 저 여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요. 새벽의 거리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눈만이 소리 없이 내렸어요. 시간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3월이었어요. 하윤이 집을 떠나기로 결심한 건 이혼 후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부모님 앞에서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저 잠시 떠나 있을게요. 해숙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깊어진 눈가의 그늘,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까지요. 딸이 많이 지쳐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깊이 묻지 못했습니다. 물어봐도 괜찮다는 말만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어디 가려고?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하유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미국이요. 어학연수 생각하고 있어요.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민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딸이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해숙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알았지? 네, 엄마. 하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출국 전날이었어요. 하유는 평소와 다르게 밝게 웃으며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부모님과 저녁을 먹고 사진도 찍었어요. 해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자 하유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정말이에요. 그 웃음이 유난스러웠어요. 마치 무언가를 애써 감추려는 것처럼요. 하지만 해숙은 그 순간엔 그저 딸이 기분이 좋아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야 떠올렸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스러웠는지를요. 하유나, 사진 한 장만 더 찍자. 해숙은 딸과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하유는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 온기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하유는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손을 흔들며 출국장 안으로 사라지는 딸의 뒷모습을 부모는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해숙의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지만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하유는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대학 부설어학원에 등록하고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해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해숙은 뭔가 불안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딸이 괜찮다고 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2024년 5월 18일 새벽이었습니다. 집 전화가 울렸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민재는 깊은 잠에서 깨어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낯선 영어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잠이 덜 깬 상태로 귀를 기울였어요. 상대방이 천천히 말했지만 알아듣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통역 서비스로 연결됐어요.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입니다. 서민재 회장님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긴장했어요. 새벽에 걸려온 국제전화, 그것도 영사관에서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따님 서하윤 씨와 관련해 연락드립니다. 어제 오후 캘리포니아 해안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민재의 손이 떨렸어요. 옆에서 자던 해숙이 잠에서 깼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민재는 손으로 아내를 제지하고 전화에 집중했어요. 차량이 해안 절벽을 벗어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현지 9일 일에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서와 경찰, 고속도로 순찰대가 출동했습니다. 현재 미국 해양경비대까지 투입돼 수색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 우리 딸은요? 딸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대방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차량 일부와 개인 소지품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따님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찾는 중이란 말입니까? 네, 해양경비대가 헬리콥터와 구조선을 동원해 수색 중입니다. 하지만 뭡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해숙은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고 해역의 조류가 매우 강합니다. 경찰 측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화기를 든 민재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해숙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윤이가 어떻게 됐어요? 민재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떨렸어요. 해숙은 그 표정만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났던 걸요. 하윤이가 사고를 당했어. 뭐라고? 해숙의 비명이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았어요. 여보세요. 우리 딸이요. 우리 딸은 어디 있어요? 영사관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만 한 문장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영사관에서는 매일 전화로 수색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해양경비대가 수색 범위를 넓혔다는 소식, 잠수부들이 투입됐다는 소식, 하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소식이요. 닷새째 되던 날 영사관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지 경찰과 해양경비대가 수색을 종료했습니다. 더 이상 생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럼 우리 딸은요? 시신이라도 찾았습니까? 민재가 물었지만 대답은 똑같았어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류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숙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민재는 아내를 부축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두 사람은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망이라는 단어는 끝내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 사실을 전제로 말했습니다. 영사관은 실종에 준한 사망 처리 절차를 안내했어요. 서류를 보내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없었어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도 없었어요. 딸이 정말 죽은 건지, 아직 어딘가 떠다니고 있는 건지, 혹시 기적적으로 살아있는 건 아닌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여보, 혹시 아직 못 찾은 건 아닐까? 여보, 시신이 없잖아. 그럼 아직 모르는 거 아니야? 어딘가에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 민재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으니까요. 여보, 현실을 받아들이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해. 민재는 그렇게 말했지만 밤마다 혼자 술을 마셨어요. 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숙은 딸의 방문을 열 수 없었어요. 방 안에 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 옷장 속 옷들, 화장대 위에 향수까지요. 부모는 딸의 방을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청소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딸이 곧 돌아올 것처럼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흘렀어요. 2026년 1월이 됐습니다. 시간은 흘렀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해숙은 여전히 딸의 사진 앞에 밥을 차려놓았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밤에 술을 마셨어요. 두 사람은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스스로 죄처럼 눌러 담았습니다. 입 밖에 꺼낼 수 없었어요. 그 희망이 무너지는 게 너무 두려웠으니까요. 그렇게 2년을 버텼습니다. 딸 없이, 확신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눈 내리는 새벽에 그 여자를 본 겁니다. 붕어빵을 팔며 쌍둥이를 업은 여자를요. 딸과 똑같은 얼굴을 한 여자를요. 해숙은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미친 걸까? 민재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야. 나도 봤어. 그 여자, 하윤이 같았어. 그쵸? 내 눈이 잘못 본 게 아니지요? 아니야.
잘못 본 게 아니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다시 가보자. 확인해야 해. 하지만 두려움도 함께 밀려왔어요. 만약 아니라면요? 만약 또다시 착각이라면요? 그 절망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어요. 이번만큼은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해숙은 눈을 감고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딸이길. 차는 밤길을 달렸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와 해숙은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해숙은 손가락을 꼬고 또 풀었어요. 민재는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가 착각한 걸까요?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확인은 해야지. 만약 다른 사람이면 어떡해요? 해숙의 목소리엔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민재는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확인해야 해.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차가 항구 인근 재개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과 달리 아침 햇살이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상인들이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어제 그 노점이 있던 자리로 걸어갔어요. 해숙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재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그녀가 보였습니다. 같은 자리에 낡은 리어카를 세워두고 붕어빵을 굽고 있는 여자였어요. 오늘도 두꺼운 파카를 입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여전히 포대기로 쌍둥이를 업고 있었어요. 해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재가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보자. 두 사람은 노점 앞으로 다가갔어요.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붕어빵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어요.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붕어빵 주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해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서 본 얼굴이었어요. 눈썹의 모양, 눈꼬리의 각도, 코의 높이, 입술의 선까지요. 하윤이와 너무 닮았습니다. 몇십 년을 봐온 얼굴이었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매일 봐온 얼굴이었습니다. 해숙은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윤이는 죽었어. 몇 개 드릴까요?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해숙은 그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윤이의 목소리와 비슷했어요. 너무 비슷했습니다. 10개요.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붕어빵을 종이봉투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때 해숙은 여자의 손을 봤습니다. 왼손이었어요. 손목 위로 조금 올라간 곳에 흉터가 보였습니다. 작고 하얀 흉터였어요. 해숙은 그 흉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면서 생긴 흉터였어요. 해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재도 그 흉터를 봤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같은 위치야. 근데 우연일 수도 있어. 민재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자가 붕어빵을 건넸어요. 민재가 돈을 내밀었습니다. 여자는 잔돈을 세어 돌려줬어요. 그 순간 여자가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요. 해숙은 그 모습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하윤이의 버릇이었습니다. 뭔가 집중할 때, 조심스러울 때면
항상 입술을 살짝 깨물던 버릇이요. 하지만 해숙은 스스로를 의심했어요. 내가 너무 간절해서 그런 걸까? 착각하는 걸까? 저기요. 해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네.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여자의 표정이 순간 경계하는 빛으로 변했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했어요. 은별이요. 은별. 성은요? 강은별입니다. 해숙은 그 이름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서하윤이 아니었습니다. 강은별이라는 전혀 다른 이름이었어요. 역시 다른 사람이구나. 해숙은 실망했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착각이었다고, 그냥 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민재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었어요. 아이들은 몇 살이에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등에 업힌 아이들을 살짝 돌아보며 대답했어요. 7개월이요. 아버지는요? 민재의 질문에 여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게 그냥 없어요. 더 이상은 묻지 말아주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경계심이 더 짙어졌어요. 아이들을 감싸는 태도에서 강한 방어 본능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려는 것처럼요. 해숙은 더 묻고 싶었지만 여자가 거리를 두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너무 닮은 사람이 있어서요. 해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자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붕어빵 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어요. 민재는 아내의 팔을 잡고 노점을 떠났습니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은 다시 여자를 바라봤어요. 여보, 제가 착각한 걸까요? 해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민재는 아내를 바라봤어요. 모르겠어. 닮긴 했어. 많이 닮았어. 하지만 이름이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에요. 해숙은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민재는 아내의 어깨를 감쌌어요. 일단 확인해보자. 제대로. 여보,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어. 혹시 모르잖아. 민재는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은별이라는 여자 알아봐. 30 초반 쌍둥이 아들 있어. 이 지역에서 붕어빵 장사하고 있어. 신원, 주소, 출생 기록 전부 확인해.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바로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해숙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만약 다른 사람이면 어떡해요? 우리가 너무 간절해서 착각하는 거면요? 그래도 확인은 해야 해. 안 그러면 평생 후회할 거야. 사흘이 지났습니다. 비서가 보고를 가지고 왔어요. 민재와 해숙은 서재에 앉아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강은별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주민등록은 없습니다. 비서의 첫마디에 민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없다고? 네. 주민등록 전산에 해당 이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숙은 그 말을 듣고 입을 막았습니다. 민재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아이들은? 쌍둥이 아이들의 출생신고도 불완전합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보호자 정보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도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소는? 정확한 주소지가 없습니다. 고시원을 전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기 거주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숙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 비서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주변 상인들 사이에 소문이 있습니다.
어떤 소문? 불법 체류자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분증도 보여준 적이 없고 붕어빵은 불법 노점으로 세금 신고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숙은 그 말을 듣고 불안해졌어요. 또 다른 얘기도 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여자 같다고요. 과거에 대해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피한다고 합니다. 민재는 팔짱을 꼈습니다. 해숙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상하지 않아요? 신분이 이렇게 불명확한 사람이라니. 그래.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그래서 저번에 우리를 보고 도망갔나 봐요. 민재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해숙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여보, 혹시 저 여자가 우리 딸이 아니라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건 아닐까요?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민재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 여자가 딸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인지 심지어 범죄에 연루된 사람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더 조사해. 그 여자가 어디서 왔는지, 왜 신분을 숨기는지 밝혀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나간 뒤 해숙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무서워요. 만약 우리 딸이 아니면 어떡해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을 쫓고 있는 거면요? 민재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하지만 그래도 확인해야 해. 만약 딸이 맞다면요? 왜 신분을 숨기는 걸까요? 왜 집에 안 오는 걸까요? 그것도 모르겠어.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른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딸을 위협하고 있거나 아니면 딸이 스스로 도망 중일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해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저 여자가 정말 하윤이일까? 아니면 그냥 닮은 사람일까? 왜 이렇게 모든 게 의심스러울까? 민재는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신분이 없다는 게 이상해. 불법 체류자?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 아니면 정말 하윤이가 기억을 잃고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만은 분명했어요. 이 의심을 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라는 것이요. 의심은 점점 불안과 두려움으로 변해갔습니다. 희망과 절망, 기대와 공포 사이에서 부부는 흔들렸어요. 진실은 아직 멀리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서는 매일 보고서를 가지고 왔어요. 민재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반복적으로 드러났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이 남자가 계속 나타납니다. 비서가 사진 몇 장을 책상 위에 펼쳤어요. 멀리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는 보통이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민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묘했어요. 긴장한 듯 하면서도 뭔가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이 남자가 뭐라던가? 은별 씨가 병원에 갈 때마다 근처에 나타납니다. 직접 접촉하진 않지만 항상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병원에? 네. 쌍둥이 중 한 아이가 며칠 전 고열로 응급실에 갔을 때도 이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민재가 눈빛으로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병원비를 대신 냈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해숙도 옆에서 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이 사람 누구예요? 모르겠어. 하지만 수상해. 민재는 사진 속 남자를 계속 바라봤어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저 남자가 은별이라는 여자 주변에 맴도는 걸까요? 병원비까지 대신 내주면서요? 이 남자 신원 파악해. 과거 기록까지 전부 조사해.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가려는 순간
거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와 해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5살 손녀 지아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뒤따라 3살 손자 민준이도 아장아장 걸어왔어요. 며느리 차서연이 아이들을 따라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서연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38살의 그녀는 우아하고 세련된 인상이었습니다. 뒤에서 둘째 아들 준호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랜만에 뵈러 왔어요. 40의 준호는 아버지를 닮아 단정한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지친 기색이 보였습니다. 민재는 서둘러 서류를 정리했어요. 해숙은 손주들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 왔구나. 지아야, 민준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네, 할머니. 지아가 해숙에게 안겼어요. 하지만 해숙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서연은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야. 괜찮아. 해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민재도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아버님도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은데요? 회사 일이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준호도 부모님을 번갈아 봤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자주 한숨 쉬신다고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해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요즘 이상한 일이 있어서. 이상한 일이요? 서연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해숙은 남편을 바라봤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누나랑 닮은 사람을 봤어.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서연도 찻잔을 든 손이 순간 멈췄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며칠 전에 항구 쪽 재개발 지역에서 여자를 봤는데 하윤이랑 너무 닮았어. 민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해숙이 덧붙였어요. 얼굴만 닮은 게 아니에요. 목소리도 손에 있는 흉터 위치까지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준호는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아마 착각이실 거예요. 누나는 돌아가셨잖아요. 알아.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근데 너무 닮아서 우리가 조사를 좀 하고 있어. 서연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우연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닮은 사람 많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해. 하지만 언니는 이미 사고로 실종 처리된 사람이에요. 2년이나 지났어요. 서연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단정적이었습니다. 준호가 아내를 봤어요.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더 파고들면 어머님만 힘드세요. 혹시 그 여자가 사기꾼이면 어떡해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재벌 가문 노리고. 사기꾼? 해숙이 놀라 서연을 봤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닮았다는 소문을 듣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민재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빨리 선을 긋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여자한테는 쌍둥이 아기가 있어. 7개월쯤 된. 민재가 말하자 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평정을 되찾았어요. 그럼 더더욱 다른 사람이잖아요. 언니는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가 있어요? 이혼했잖아. 해숙이 말했습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도 시간이 안 맞잖아요. 언니가 미국 간 지 3달 만에 사고 났는데
임신했을 리 없어요. 서연의 논리는 정확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버지. 시간이 안 맞아요. 민재와 해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착각한 거겠지.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간절해서 그런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하지만 해숙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언니도 하늘에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서연의 말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준호는 옆에서 말을 아끼며 눈치를 봤습니다. 그는 항상 아내의 의견을 따랐어요. 결혼 7년째였지만 아내 앞에서는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우리라도 자주 올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재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준호는 형과 달리 소극적이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항상 아내 뒤에 가려져 있었어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놀고 차를 마시고 일상적인 대화가 오갔어요. 하지만 민재와 해숙의 마음은 더 불편해졌습니다. 이상하게 너무 빨리 선을 긋는다. 민재는 며느리의 얼굴을 몇 번이나 봤어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완벽한 며느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와 서연이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간 뒤 민재는 서재로 갔습니다. 해숙이 따라 들어왔어요. 여보, 서연이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숙이 남편의 옆에 섰어요. 너무 빨리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어요. 이틀 뒤 비서가 보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민재와 해숙은 서재에 앉아 그 내용을 들었어요. 정태수 47세입니다. 과거 작은 무역업을 했으나 5년 전 사업 실패로 파산했습니다. 현재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정소윤 11살입니다. 백혈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아픈 딸을 둔 아버지라니요. 하지만 민재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2년 전 미국 사고 당시 기록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민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해숙도 놀란 표정으로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데? 하윤 씨가 미국에 계실 때 이동 경로를 보고하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현지에서 고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해숙은 입을 막았습니다. 여보, 그럼 이 사람이 하윤이 사고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팔을 붙잡았어요. 그럼 저 여자는요? 저 은별이라는 여자는 대체 누구예요? 설마. 해숙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직 몰라.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다만, 민재는 말을 멈췄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 여자가 하윤이를 닮았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우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윤이 사고와 연관된 남자가 저 여자 주변에 있는 걸까요?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했습니다.
계속 조사해. 이 남자가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왜 지금 은별 씨 주변에 있는지 전부 밝혀내.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옆에 섰어요. 여보, 저 여자가 정말 우리 딸일까요? 모르겠어. 민재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닮긴 했어. 많이 닮았어. 하지만 그게 하윤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어. 만약 착각이라면.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다시 희망을 품었다가 무너지는 게 두려웠습니다. 해숙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보, 저도 무서워요. 만약 다른 사람이면 어떡해요? 일단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자. 서두르면 안 돼. 그날 밤 민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생각했어요. 저 남자가 사고와 연관이 있다면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서연은 왜 그렇게 빨리 부정했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은별은 붕어빵 노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쌍둥이를 포대기에 엎고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었어요. 조금만 참자. 오늘만 버티면 돼. 은별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붕어빵 틀에 불을 켰어요. 반죽을 붓고 팥을 넣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등에 엎인 시윤이가 칭얼거렸습니다. 은별은 아이를 달랬어요. 괜찮아, 시윤아. 엄마 여기 있어. 하지만 시윤이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은별은 불안했습니다. 시윤아? 어디 아파? 아이를 내려 안아봤어요. 시윤이의 몸이 뜨거웠습니다. 얼굴도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아니야, 제발. 은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시윤이의 몸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시윤아. 아이의 팔다리가 뻣뻣해졌어요. 눈동자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왔어요. 경련이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은별은 비명을 질렀어요.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가씨, 빨리 병원 가야 해요. 119 불러요. 은별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도윤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시윤아. 엄마 여기 있어. 지나가던 한 남자가 차를 대고 왔어요. 제 차에 타세요.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은별은 두 아이를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은별은 시윤이를 내려다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기가 경련을 일으켰어요. 간호사들이 시윤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의사가 빠르게 진찰했어요. 열성 경련으로 보입니다. 바로 처치실로 옮겨요. 네. 의료진이 시윤이를 침대에 눕혀 처치실로 데려갔어요. 은별은 그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곧 나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은별은 보호자 대기석에 남았습니다. 도윤이를 안고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 없었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도윤이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윤아, 제발 괜찮아야 해. 30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은별이 벌떡 일어났어요. 네, 제가 엄마예요. 열성 경련이 맞습니다. 지금은 안정됐어요. 은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지난 3개월 동안 비슷한 증상으로 3번이나 응급실에 오셨네요. 네. 그게 은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이 정도로 반복되는 건 정상이 아닙니다. 단순 열성 경련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뇌전증이나 다른 신경계 문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은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떤 검사요? 혈액 검사, 뇌파 검사, MRI까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며칠간 입원도 필요하고요. 알겠습니다.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오늘은 응급 처치하고 안정시킨 뒤 내일부터 검사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가 나간 뒤 은별은 혼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를 아는 채 눈물을 흘렸어요. 정밀 검사, 돈이 얼마나 들까? 2시간쯤 지났을 때 수납 창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보호자분, 잠시 수납 창구로 와주세요. 은별은 도윤이를 안고 수납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오늘 응급 처치비와 입원비 선불금 합쳐서 40만 원입니다. 내일부터 검사 시작하시면 추가 비용 발생할 거예요. 은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40만 원이요. 일단 일부만 낼 수 있을까요? 최소 30만 원은 내셔야 합니다. 은별은 지갑을 열었어요.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이 전부였습니다. 10만 원도 안 됐어요. 카드는? 은별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 카드도 한도가 거의 찼어요. 결제가 될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창구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뒤에 다른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눈치가 보였어요. 저기, 은별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락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별이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수척한 얼굴에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태수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은별은 당황했어요. 태수는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창구에 내밀었습니다. 아이부터 살리고 보시죠. 하지만 저는 아저씨가 누구신지도. 괜찮습니다. 태수는 짧게 말하고는 결제를 했어요. 은별은 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을게요. 천천히 하세요. 태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은별은 그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어요.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태수는 복도 한쪽 벤치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어린 소녀가 앉아 있었어요. 소윤이었습니다. 11살의 딸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또래보다 마르고 창백했어요. 팔에는 반복된 주사 자국이 있었습니다. 아빠, 오래 걸렸어요. 미안. 기다렸지? 태수는 딸 옆에 앉았어요. 소유는 아버지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 아줌마한테 또 돈 내줬어요? 응. 우리도 돈 없는데. 내 치료비도 밀려 있잖아요. 소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태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벌면 돼. 하지만 저 아줌마는 누구예요? 왜 자꾸 도와줘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야. 우리도 도움이 필요한데. 소윤의 말에 태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태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발신자를 확인하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소윤아, 아빠 잠깐 전화 받고 올게. 네, 아빠. 태수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소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태수는 창문 앞에 섰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네. 태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듣기만 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수는 휴대전화를 쥔 채 벽에 기댔어요. 이마를 짚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그는 복도를 돌아봤습니다. 은별이 병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태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유는 멀리서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괴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태수가 돌아왔습니다. 소유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태수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소유는 그 손을 봤습니다. 아빠. 소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수는 놀랐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소윤은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어요. 꼭 안기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때문에 힘든 거 다 알아요. 무슨 소리야? 나 아파도 괜찮아. 나 참을 수 있어. 아빠가 힘들면 안 돼. 소윤은 울며 매달렸습니다. 태수는 딸을 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윤아, 아빠 나쁜 일 하지 마. 제발. 아빠는 착한 사람이잖아. 태수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태수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딸의 눈물 앞에서 자신이 한 일들이 떠올랐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은별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안고 우는 모습이었어요. 은별은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저렇게 괴로워하는 걸까요? 은별은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시윤이가 잠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아이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시윤아, 엄마가 지켜줄게. 꼭.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어요. 밤 11시였습니다. 은별은 고시원 방에 돌아와 있었어요. 시윤이와 도윤이는 좁은 이불 위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은별은 시윤이의 숨소리를 확인했어요. 규칙적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야. 은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의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뇌전증일 수도 있어요. 은별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검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입원비는요? 도대체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그때 태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왜 저 사람은 매번 병원에 있었을까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자주 나타났어요. 은별은 불안했습니다. 고맙다는 감정이 먼저였어요. 저 사람이 아니었다면 시윤이를 치료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날 도와주는 거지? 나를 아는 사람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은별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확인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번호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도와주고 사라지는 사람. 그 점이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은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잠들려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뒤척이다가 새벽 4시가 됐어요. 노점을 나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은별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시윤이를 업을 수 있을까요? 아직 몸이 약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둘 다 두고 갈 순 없었어요. 조금만 버티자. 은별은 쌍둥이를 업고 리어카를 끌고 나왔습니다. 새벽 거리는 조용했어요. 멀리서 쓰레기 수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붕어빵 틀을 꺼내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반죽을 붓고 팥을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용삐용삐용.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별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단속이었습니다. 안 돼. 은별은 급히 붕어빵 틀을 끄려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리어카를 밀려고 했지만 쌍둥이를 업고 있어서 힘이 들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은별은 숨이 가빠졌어요. 또 도망쳐야 하나? 또? 하지만 다행히 단속 차량은 다른 쪽으로 갔습니다. 은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은별은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민재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요. 책상 위엔 태수의 사진과 조사 자료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남자. 민재는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태수의 얼굴에는 뭔가 숨기는 게 있었어요.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아침 7시 비서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추가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봐. 정태수는 최근 1년간 특정 병원 주변을 반복적으로 드나들었습니다. 은별 씨가 가는 병원과 일치합니다. 민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은별을 따라다녔다는 거군. 그렇게 보입니다. 민재는 주먹을 쥐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 남자는 의도적으로 은별 주변에 있었어요. 병원비를 대신 낸 이유도 조사했나? 단순한 동정으로 보기엔 너무 반복적입니다. 입막음이나 관리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겠지.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숙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여보, 밤새 안 주무셨어요? 응. 생각이 많아서. 해숙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태수 사진을 봤어요. 이 사람.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눈빛. 죄를 지은 사람 눈이에요. 민재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해숙은 사진을 계속 응시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어요. 분명히.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민재는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돈의 흐름을 추적해. 통장 기록, 전화 기록 전부 확인해.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민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혹시 저 남자 위에 누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가 배우일까요? 누가 태수에게 지시를 내렸을까요? 밤이었습니다. 태수는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어요. 조수석엔 소윤의 약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항암제와 진통제였어요. 태수는 핸들을 잡은 채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태수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지금 상황은? 차가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숨을 삼켰어요. 지금은 조용합니다. 회장 부부는 계속 조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확실해?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긴장한 채 기다렸어요. 실수하지 마. 들키면 당신도 끝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조수석의 약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소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울면서 매달리던 딸의 모습이요. 아빠, 나쁜 일 하지 마.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동시에 공포도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태수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비서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정태수의 통장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뭐가 나왔나? 최근 1년간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입금됐습니다. 출처는 추적 중이지만 개인 계좌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군가 돈을 주고 있다는 거군. 네. 그리고 그 돈으로 딸 치료비를 내고 있습니다. 역시 민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더 위에 누가 있다는 거군. 배우를 찾는 중입니다. 빨리 찾아. 민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혜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봤어요. 여보, 무서워요. 저 남자 혼자가 아니라면. 나도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순 없어.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별은 좁은 방에서 쌍둥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시윤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왜 아무도 나를 그냥 두질 않는 걸까? 은별은 불안했습니다. 태수라는 남자, 자꾸 나타나는 그 사람이 무섭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지? 왜 이렇게 됐지? 은별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왼팔에 흉터가 보였어요. 이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걸까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같은 시각, 태수는 어둠 속에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의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민재는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혜숙도 옆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들어왔어요. 47살의 남자는 수척했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와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 준비해온 봉투와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재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혜숙은 손을 꽉 쥐었어요. 5년 전입니다. 제가 무역업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저도 함께 망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빚만 3억 원이 남았습니다. 집도 팔고 차도 팔았어요.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제 딸 소윤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혜숙은 가슴을 쥐었어요. 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치료비가 한 달에 500만 원씩 들어갔어요. 빚도 갚아야 하고 딸도 살려야 했습니다. 저는 벼랑 끝에 몰렸어요. 태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게 연락을 했습니다. 누가? 민재가 물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며느리분. 차서연 씨였습니다. 민재와 혜숙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역시 서연이었어요. 서연 씨가 제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빚도 딸병도 전부요. 그리고 제안을 했어요.
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무슨 일? 하윤 씨를 감시하라고 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재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딸분이 미국에 계실 때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전부요. 그래서 저는 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 태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해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매달 1,000만 원씩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딸 치료비를 냈어요. 빚도 조금씩 갚았습니다. 그런데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하윤 씨가 해안도로를 운전할 거라고 정확한 시간과 위치를 알려줬어요. 민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해숙은 울음을 참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고가 날 거라고. 제가 확인만 하면 된다고. 확인? 네. 사고 후에 시신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태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날 해안도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차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걸 봤습니다. 해숙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었어요. 9.11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소방차와 경찰이 왔어요. 해양경비대도 출동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만 봤습니다. 수색이 시작됐어요. 차량 잔해는 발견됐지만 시신은 없었습니다. 수색대가 철수한 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됐어요. 어둠 속에서 해안을 따라 걸었습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때 바위 틈에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윤 씨였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의식은 없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해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어요. 아무도 제가 거기 있는 걸 몰랐으니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윤 씨를 업었어요. 제 차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은요? 왜 병원에 안 데려갔어요?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 씨한테 들킬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는 의사한테 데려갔어요. 돈을 주고 비밀리에 치료받게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하윤 씨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기억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누군지 전혀 기억 못했어요. 해숙은 울부짖었습니다. 민재는 아내를 안았어요. 이름을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려고 하면 두통을 심하게 겪었어요. 그리고 태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임신 사실도 몰랐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해보니 임신 6개월이었어요. 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해숙은 계속 울었어요.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서연 씨한테 보고해야 했어요. 살아있다고 말하면 다시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시신을 확인했다고, 죽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는 지시했습니다. 사망 처리를 확실히 하라고. 태수는 USB를 가리켰어요. 여기 다 녹음되어 있습니다. 통화 기록, 지시 내용 전부요. 민재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태수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병원 행정 담당자와 비밀 거래를 했습니다. 돈을 주고 사망 서류를 조작했어요. 영상 장례도 연출했습니다. 빈관에 사진만 놓고 화장 증명서도 위조했습니다. 공식 기록상 하윤 씨는 완전한 사망자가 됐습니다. 해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어요. 그럼 우리 딸은 그동안 어떻게 산 거예요?
강은별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은 할 수 없었어요. 신분 없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3개월 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병원비를 댔어요. 하지만 출생신고는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2년 동안 그림자처럼 지켜봤습니다. 위기 때마다 도왔어요. 병원비를 내주고 위험하면 도움을 줬습니다. 저는 그게 보호라고 믿었습니다. 태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건 또 다른 폭력이었어요. 신분을 빼앗고 가족을 빼앗고 과거를 빼앗은 거였습니다.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어요. 하지만 태수는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소윤의 사진이었어요. 제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라고.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우리 딸이.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재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하윤이가 살아있어요. 알아, 알아.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2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딸이 살아있었어요. 기억을 잃고 신분을 잃고 쌍둥이를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눈물을 닦고 태수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딸을 살린 건 사실이군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USB를 들었어요. 이 증거들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오하고 왔습니다. 서연은 반드시 처벌받을 겁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고. 네. 민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하지만 내부 고발자로 인정받을 겁니다. 형량은 감경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당신 딸 치료비는 저희 재단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조건 없이요. 태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당신 딸은 죄가 없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민재는 비서를 불렀어요. 경찰에 연락해. 그리고 변호사도 불러. 알겠습니다. 해숙은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하윤이는 우리를 기억 못하잖아요. 천천히 하자. 억지로 기억을 되찾게 할 순 없어. 하지만 일단 딸이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 나머지는 시간이 필요해.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는 아내를 안았어요. 태수의 고백이 끝난 뒤 회장실은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재는 책상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숙은 소파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살아있었어.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살아있었다고요. 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여보, 해숙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정말 우리 딸이 맞을까요? 혹시 착각은 아닐까요? 민재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이 오늘 밤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확인해야 해요. 민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감정으로 믿는 것만으론 부족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해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은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하윤의 얼굴이었습니다. 내 딸이 맞아. 분명히 내 딸이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아니면 어떡하지? 만약 다른 사람이면? 민재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서재에 앉아 태수가 건넨 USB 파일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사고 기록, 병원 기록, 은별의 신분 조작 흔적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차는 항구 인근 재개발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눈은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었습니다. 해숙은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서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보, 만약 아니면 괜찮아요. 민재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거예요. 우리 함께.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차가 재개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붕어빵 노점이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불 꺼진 가로등 아래 눈만 쌓여 있었습니다. 해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없어요. 여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불안이 공포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재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 어디에서든 소리가 들릴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어카 바퀴가 얼어붙은 땅을 구르는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떨어진 골목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은별이었습니다. 그녀는 등에 쌍둥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한 손으론 리어카를 끌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으론 아이가 떨어지지 않게 등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차 안에서 멈춰 섰습니다. 해숙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은별은 노점 자리에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쌍둥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은 두꺼운 담요에 쌓여 있었습니다. 시윤아, 조금만 참아. 엄마가 빨리 준비할게. 은별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들렸습니다. 낮고 지친 목소리였습니다. 은별은 리어카에서 붕어빵 틀을 꺼냈습니다. 작은 가스통을 연결했습니다. 손은 동상으로 부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죽을 틀에 부었습니다. 붕어빵이 익는 동안 아이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담요를 더 꽉 감싸주었습니다. 해숙은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저기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 딸이 여기서 왜? 해숙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내 딸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열이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무너졌습니다. 민재가 급히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진정해. 하지만 해숙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추운 데서 아이들 없고 붕어빵을 우리 하윤이가. 해숙의 손은 차창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민재도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별은 붕어빵을 뒤집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기침을 했습니다. 추위에 몸을 떨었습니다.
해숙은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가야 해요. 당장 가서. 잠깐만요. 민재가 아내를 막았습니다. 진정하고 가요. 저 아이가 놀랄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울면서 다가가면. 해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울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어떻게 우리 딸이. 민재는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몇 분 동안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은별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붕어빵을 하나씩 종이봉투에 담았습니다. 손을 호호 불며 따뜻하게 했습니다. 해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요. 이제 가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은별이 회장 부부를 발견한 것은 그때였습니다. 그녀의 몸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빛이 경계로 가득 찼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은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들을 감싸듯 몸을 숙였습니다. 해숙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해치지 않겠다는 신호였습니다.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해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눈은 여전히 붉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칠 생각 없어요. 정말이에요. 은별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어요. 알아요. 민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은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렸을 때 왼쪽 팔에 화상을 입은 적 있나요? 은별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어렸을 때 부엌에서 뜨거운 물에 데였어요. 5살 때였어요. 울면서 엄마한테 안겼죠. 민재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당신 손잡고 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밤새 간호하면서 울었어요. 은별은 왼팔을 내려다봤습니다.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흉터였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흉터는 있었어요.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숙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당신 이름은 강은별이 아니에요. 해숙의 목소리는 울먹였습니다. 당신 이름은 서하윤이에요. 우리 딸이에요. 은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은별이에요. 저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어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병원 가서 검사해봐요. DNA 검사하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은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혼란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해숙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눈 위에 무릎이 닿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탁이에요. 해숙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아이들 치료만이라도 받게 해줘요. 병원비는 우리가 낼게요. 조건 없이 도와줄게요. 그러니 제발 병원만 같이 가줘요. 은별은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은별은 아이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우는 아직도 열이 있었습니다. 작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라면. 은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병원 가겠어요. 하지만 아이들 치료 끝나면 다시 떠날 거예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재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은별은 아이들을 안고 뒷좌석에 탔습니다. 해숙이 옆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해숙은 옆에 앉은 은별을 바라봤습니다. 은별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꼭 안은 채였습니다. 해숙은 참았던 울음이 다시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민재는 백미러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차는 병원을 향해 달렸습니다. 새벽의 거리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가슴 속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새벽 6시 응급실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별은 쌍둥이를 안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해숙과 민재가 뒤따랐습니다. 의사는 시운을 먼저 진찰했습니다. 체온을 재고 목을 살피고 청진기를 가슴에 댔습니다. 열성 경련이 반복되고 있네요. 의사는 은별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3번이나 경련을 일으켰다고요?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뇌파 검사, MRI, 혈액 검사를 해봐야 해요. 뇌전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은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비용이 민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의사는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은별을 다시 봤습니다. 보호자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은별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민재가 대신 말했습니다. 가족입니다. 의사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검사 동의서 작성해 주세요. 검사실 밖 복도에서 은별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우는 검사실 안에 있었습니다. 도윤은 은별의 무릎에 앉아 잠들어 있었습니다. 해숙은 은별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안 좋으면 괜찮아요. 우리가 있어요. 해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은별은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해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복도 끝에서 전화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온답니다.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잠깐 오시겠어요? 의사는 세 사람을 따로 불렀습니다. 아이 검사 중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는 은별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유전자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부모와의 혈연 관계 확인도 가능합니다. 은별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의 건강 기록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족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조부모와 혈연 관계가 확인되면 유전 질환 가능성도 더 정확히 진단할 수 있습니다. 민재와 해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은별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기억이 없어서.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과 검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은별은 민재와 해숙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제가 당신들 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진짜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유전자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긁어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혈액도 조금 뽑았습니다. 은별이 먼저, 그 다음 해숙, 마지막으로 민재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사흘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병원 밖 주차장에서 민재는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해숙이 옆에 섰습니다. 여보, 만약 결과가 나와야 해요.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해요. 우리도, 저 아이도.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로비 안에서 은별은 쌍둥이를 안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멀리 병원 주차장 구석에서 태수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입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은별이 검사를 받는 걸 봤습니다. 회장 부부가 함께 있는 걸 봤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는구나.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소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윤아, 아빠가 곧 집에 갈게. 조금만 기다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별은 병원에 다시 왔습니다. 쌍둥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해숙과 민재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숙은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민재는 무표정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통이 왔습니다. 이유 모를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세 사람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책상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세 사람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은별은 쌍둥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의사는 서류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사는 은별을 먼저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해숙과 민재를 봤습니다. 유전자 일치도 검사 결과. 의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해숙의 숨이 멎었습니다.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별은 의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강은별 씨, 아니 서하윤 씨.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두 분은 당신의 친부모가 맞습니다. 유전자 일치도는 99.9%입니다. 해숙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하윤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오열이었습니다. 민재는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보였습니다. 99.9%.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별은 결과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친자관계 확인, 서하윤, 유전자 일치. 그래서 은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름이 없었구나.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데도 속하지 못했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터져나오는 감정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였던 거지? 해숙이 은별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윤아. 해숙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윤아. 우리 딸. 은별은 그 이름에 무너졌습니다. 하윤. 내가 하윤이었어?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쌍둥이도 엄마를 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뒤에서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진료실을 나갔습니다.
한참 뒤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은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해숙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재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은별은 결과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기억은 안 돌아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윤이라는 이름도 낯설어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하지만 은별은 해숙과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들 딸이었다는 게 믿어져요.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짚었습니다.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픈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해숙이 다시 은별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하윤아. 엄마가 너를 못 지켜줘서. 은별은 해숙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정체성은 연결되었습니다. 병원 밖 주차장 구석에서 태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내 차례구나.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어깨는 무거웠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은별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해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윤아, 우리 집으로 갈까? 은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직 모든 게 낯설어요. 기억도 안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해요. 우리는 기다릴게요. 하지만 해숙이 은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 치료는 바로 시작할게요. 그건 약속해줘요. 은별은 쌍둥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우는 그녀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해숙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더 붙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번호 알려줄게요. 언제든 전화해요.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재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살인미수와 증거 조작 사건입니다. 그는 태수가 건넨 USB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 기록, 통화 내역, 동거래 내역, 사망 서류 조작 증거, 그리고 며느리 차서연의 지시를 받았다는 태수의 진술서도 함께였습니다. 이틀 후 경찰이 차서연을 체포했습니다. 서연은 회사 주차장에서 차에 타려던 참이었습니다. 형사 2명이 다가왔습니다. 차서연 씨, 살인미수 및 증거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변호사는 경찰서에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같은 시간 태수도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는 경찰서 정문 앞에 섰습니다. 소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가야 해요? 소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수는 무릎을 꿇고 딸과 눈을 맞췄습니다. 아빠가 잘못한 거야. 벌을 받아야 해. 하지만 아빠는 아줌마를 구해줬잖아요. 그래. 하지만 처음에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 선택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쳤어. 태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윤아, 아빠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지? 소윤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 내 치료비 다 내주시기로 했어. 병원도 계속 다닐 수 있어. 아빠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태수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그는 소윤을 사회복지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태수의 진술과 USB 속 증거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연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사고 직전 서연이 태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오늘 밤 해안도로 경로 확인. 실수 없게. 사고 직후 송금 기록. 매달 1,000만 원씩 2년 동안 태수의 계좌로 입금된 돈. 병원 행정 담당자와의 통화 녹음. 시신 없이 사망 처리 가능하냐는 서연의 목소리.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몇 주 후 법정이 열렸습니다. 서연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차서연은 피해자 서아윤을 살해할 목적으로 공모자 정태수에게 지시하여 교통사고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사망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재판장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서연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서 해숙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슬펐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태수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돈 때문에, 딸 치료비 때문에 악마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윤 씨를 바다에서 건졌습니다. 2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왜 진작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웠습니다. 제 딸이 치료를 받지 못할까봐.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윤이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판결은 한 달 후에 나왔습니다. 서연은 살인미수, 증거조작, 범죄 공모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수는 공범 혐의를 인정받았지만 내부 고발과 피해자 구조를 참작해 징역 5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태수에게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소윤 씨 치료비는 우리 재단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민재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속죄의 기회입니다. 당신 딸은 죄가 없어요. 태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도 법정에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저지른 일입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민재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의 지원도 거절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 시골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봉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은별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치료는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시윤의 경련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해숙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은별에게 연락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아이들은 괜찮고? 네, 많이 좋아졌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해숙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은별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한번 뵐 수 있을까요? 해숙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물론이지. 언제든지. 주말 오후였습니다. 은별은 쌍둥이를 데리고
회장 부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해숙이 나왔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은별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장미, 나팔꽃, 해바라기. 와, 도윤이 감탄했습니다. 엄마, 꽃이 너무 예뻐요. 해숙이 웃었습니다. 그렇지? 할머니가 심은 거야. 도윤은 해숙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별도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김치. 따뜻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붕어빵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집밥 냄새였습니다. 앉아요. 민재가 의자를 당겼습니다. 은별은 쌍둥이와 함께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식사 후 은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직 기억은 안 돌아왔어요. 해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은별은 쌍둥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가족이 필요해요. 그녀는 해숙과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여기 와도 될까요? 해숙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물론이지. 물론이야. 하윤아. 은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직 하윤이라는 이름이 낯설어요. 기억도 없어요. 괜찮아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우리가 함께 있을게요.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은별과 쌍둥이는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은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에 봤던 그 항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붕어빵 노점도 없었습니다. 대신 마당에 핀 꽃들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쌍둥이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해숙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고 있어요? 아니요. 안 자고 있어요. 해숙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셔요. 잠자로게. 은별은 우유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숙은 은별 옆에 앉았습니다. 하윤아. 네. 천천히 해도 돼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우리가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은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력할게요. 해숙은 은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은별은 우유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은별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은 끝났습니다. 붕어빵 노점이 있던 그 자리엔 이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기억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엔 누군가의 잔인한 계획이 숨어 있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피로 이어진 관계라고 해서 모두가 가족은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손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억을 잃어도, 이름이 달라도 서로를 찾아 안아주는 사람입니다. 회장 부부는 2년 동안 딸을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념이 결국 딸을 되찾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소중한 사람과 멀어졌다면 오늘이라도 용기 내보세요. 한 통의 전화, 한마디 말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소중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시 화해하고 싶은 가족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